합격 해커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2024년 국가직 구급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할게요. 자, 2024년도 3월 23일 토요일 날 시행되어졌던 시험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이 시간이 그 3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되어진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정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 짧게는 1년 미만도 있겠지만 또는 그 이상 또 많은 횟수에 거쳐서 꿈을 향해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존경받으셔야 될 분들이시고 또 세상 누구보다도 최고로 잘 되실 분들이십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시험이 치러진 이날만큼만은 좀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답하고 해설이 난이도가 같이 공개가 되어져 있는데 PPT 작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감정, 행동, 동기 등을 민감하고 주의 깊게 이해하는 실천 기술은 이랬습니다. 자, 뭐 당연히 공감 기술 얘기하는 거죠. 공감 또는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공감이라는 것이 같을 공자, 감정할 때 감자입니다. 즉 같은 감정 갖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는 것,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선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 그죠? 또는 행동, 우리가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거든요. 또는 그런 감정이나 행동이 나타나게 된 동기, 이유죠. 그걸 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민감성, 그걸 이제 전문적 관계의 실천 요소라고 합니다. 그 민감성을. 그래서 민감하고 주의 깊게 이해하는 것, 그거 바로 공감 기술입니다. 자, 동정, 영어로 PT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정은 기술이 아니죠. 예, 우리가 뭔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동정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정은 기술에 들어가지 않고, 자, 수용하고 해석. 자, 수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BST의 관계 형성의 원칙에서 다뤄봤던 7가지 관계 형성 원칙 중에 하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수용이라고 했더라. 자, 해석 기술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죠. 해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그걸 정신역동 모델이라고 했죠. 거기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또는 무의식적인 행동,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그죠? 어떤 특정 가설에 기반해서 또는 이론에 기반해서 그걸 해석해 주는 거죠. 주로 그 이론들은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 되어집니다. 자, 해석 기술까지. 그래서 너무 쉽다. 난이도 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뿅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1번이. 예, 그런데 이렇게 달려져 있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자고요. 자, 우리 합격생 필기노트에서 이 공감, 즉 감정이입이 18년도 지방직에 한번 예시문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 114페이지에 있는 내용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더라. 그의 감정, 의미, 경험을 민감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술. 민감, 주의 깊게 파악. 뭐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청소년, 우리 부모님은 폭군이에요.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가출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끼는구나. 이 청소년의 감정을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감정이입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합격생 필기노트 114페이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자, 우리 사례 관리 문제 꼭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죠. 예, 꼭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했다. 이 지문은 정말 많이 다뤄봤던 지문들입니다. 시험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죠. 그러니까 사례 관리의 대상은 만성적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어떤 사람들? 만성적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만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회기성 기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복합적, 이런 만성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노인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또는 아동들, 이런 특징이 뭐냐 하면 욕구가 복잡해요. 다양합니다. 시험에도 복합적 욕구 또는 다양한 욕구,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지방 분권화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탈중앙화. 사실 요 지문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요 지문. 이 지문은 출제자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든 지문입니다. 사례관리 등장 배경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참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주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자, 지방 분권화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탈중앙화인데, 자, 지방 분권화가 되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클라이언트를 맡아서 그 지방 자체적으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탈중앙화, 중앙정부에서 벗어나서 지자체가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우리나라의 이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체제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2019년도부터 이제 시범사업자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것들이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례관리 시스템의 주체가 뭐냐 하면 지자체예요.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사실은 이걸 등장 배경이라고 보다는 현대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사례 관리를 추진하는 방향성으로 출제되는 것이 사실은 더 명확했던 지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필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정상화 이념이 만들어졌고, 그 정상화 이념에 따라서 이제 탈시설화 경향이 드러났고,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이걸 우리가 지역사회 보호라고 얘기했죠.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보호를 하는 어떤 관리자의 역할로서, 전문가의 역할로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자, 마지막이 서비스 전문화에 따른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감소된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연계해 줄 필요성이 증가했고, 사례 관리자가 그 서비스 연계를 해주는 어떤 간접적 개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라고 해야지 맞더라. 뭔 말인지 알겠죠? 난이도 합니다. 이거 한국말 테스트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 끝까지 잘 읽느냐. 빨리 문제를 보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소, 증가. 항상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감소냐, 증가냐, 그렇죠. 저하냐, 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또 상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어들을 빨리빨리 잘 보고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합격생 필기 노트에 이제 106페이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등장 배경. 최근에는 20년도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었죠. 내용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통합적 실천 방법으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하면서 우리가 해당 내용들 그대로 공부해 봤었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예요. 자, 자살 위험이 이 문제 때문에 대개들 고민했었습니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살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그 위기 개입 모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덧 이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이 자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또는 이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고, 또 제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을 강의를 하는데 그 시험에서는 이미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이 출제된 겁니다. 16회 시험에서. 국가자격증 16회 시험에서. 자, 세부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해석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근거 자료 갖고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살 유발 요인을 개인 환경,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파악해야 된다. 자, 우리는요, 뭐 기본적인 시각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태 체계적 관점 갖고 현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생태 체계적 관점은 듀얼 포커스, 이중 초점, 다른 말로 환경 속의 인간관이었었죠. 그러니까 항상 원인을 찾거나 또는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을 때 그 클라이언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그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환경 차원을 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일반적인 실천의 개입의 방법입니다. 시각이에요.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자, 절망 척도, 자살 가능성 척도. 굉장히 여러분 생소하시죠? 이 절망 척도 또는 자살 가능성 척도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둘 다 자살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살 생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행동을 옮기기 전에 자살 생각, 나 자살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걸 측정해보는 척도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망 척도나 또는 자살 가능성 척도,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자살 생각 척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살 위험 정도를 평가한다. 이건 무슨 단계에서 해야 될까? 이제 사정할 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정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살에 대해서 말하면 신속하게 위로하고 다른 주제로 전환한다. 이거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왜 틀렸냐면, 자, 자살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나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그것을 자살 생각이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 자살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게 뭐 순식간에 나 죽어야지 이래서 자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깊은 고뇌, 깊은 생각에 빠져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자살 생각에 대한 신호, 메시지를 발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회복지사나 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이걸 위로하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살 생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도 물어야 돼요. 너 자살 생각하고 있구나? 너 죽으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클라이언트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자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위로받고 또 지지받고 싶어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자살 생각과 관련되어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강하게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 자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주제로 전환하면 얘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러고 실제로 이 자살 생각이 자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 절망감, 무력감 등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겠죠. 이 자살은 기본적으로 위기를 기반으로 하고, 그죠? 이 위기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위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위기 상황, 위기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이제 취약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취약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싶은 건 외부의 지지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지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서적 고통, 절망감, 무력감 등에 대해서 지지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경청이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 관련되어진 국가시험이 딱 2개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16회 시험에서 이 자살에 대한 위기 게임 얘기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빨리 볼까요? 자살을 유발시키는 사건이나 감정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 죽어야 돼. 난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게 누적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단서를 보입니다. 언어적 단서, 말로 보이고 신체적 단서, 행동적 단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시문에서 봤던 건 자살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언어적 단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 자신의 자살 의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살 촉발 요인이 돼서 자살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서 생존한 경우 자살 시도는 오히려 누군가의 주의를 끌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자살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살 문제에 개입할 때는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 해결하면 안 돼요. 위기 개입적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클라이언트의 자살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겁니다. 자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왜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걸 밝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항상 배웠죠? 위기 개입 모델은 원인 찾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입 방법은 클라이언트한테 적극적, 직접적, 분명한 태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뭐 계획들 나와 있고, 자, 자살 계획을 못 넣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 개방적 여기 나와 있죠. 이야기하며 솔직하게 관심을 보이는 방법은 자살 가능성을 규명해서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 돌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혹 자살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 자살할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지문은요,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박정훈 사회복지학에다가 요 문서는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제가 출간한 사회복사 1급 통합 기본서라고 하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 보시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동기. 여러분, 사회복지 동기 문제가 처음 출제됐어요. 처음으로 출제됐다. 처음으로. 이게 마카로브라고 하는 사람. 다시 누구요? 마카로브가 사회복지 동기. 우리가 왜 인류는 사회복지를 하게 됐지? 자, 그 동기를 이렇게 구분했죠. 자, 보시면 우리 필기노트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카로브가 상부 상조 동기, 종교 동기, 정치 동기, 경제 동기, 이데올로기적 동기. 이렇게 5가지 구분을 했거든요. 자, 여기 봤더니 종교 동기, 경제 동기, 정치 동기, 도덕적 동기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잠깐 봤더니 사회 문제를 예방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다. 자, 경제적 동기 봤더니 사회 문제 소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 거의 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됐죠, 여러분? 예, 그게 경제적 동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하다. 왜 이러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급여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이고 그걸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다? 예, 경제적인 효과,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효과를 끌어올린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경제적 동기죠. 예. 여러분, 키워드 갖고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필기노트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었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례관리 기술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원활하고 조화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 기관들이 원활하고 조화롭게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그러고 나서 항상 말씀드렸죠. 중복 누락. 이 중복과 누락, 서비스의 중복 누락이라는 얘기는 중복은 뭐죠?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거야. 누락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 얘기해요. 왜?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도 그것이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든 또는 공공부문 차원에서 제공되든지 간에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그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중복돼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일, 즉 누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중복이 생기면 누락이 발생하고, 또 여기 하나를 더 넣었어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절 문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 체계 구축에 있어서 통합성 원칙을 갖춰야 된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통합성. 이 단절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민간 시설이 그걸 받아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즉 서비스가 이 전달 체계가 공급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 전달 체계가 이 단절되어져 있으면은 종국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가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활동. 이게 뭐야? 이게 조종이지 뭐야? 이게 조종이라고. 그래서 우리 뭘 배우셨지? 이 민간 차원에서 이 조종기구로 등장했던 역사적 사건이 뭐였죠? 자선조직협회였었죠.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는 조종기구라 그랬습니다. 무슨 기구요? 예, 조종기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조종기구.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가 했던 일이 뭐예요?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1869년에 만들어졌던 자선조직협회는 영국 런던 내에 있었던 다양한 자선 단체들이 있었었죠. 그 단체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고 누락되고 단절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조직들을 하나로 규합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걔네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뭘 했다? 서비스 조정 활동을 했던 거예요. 참 너무 열심히 공부해 봤던 얘기. 자, 의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관이 어떤 서비스 제공 여력이 없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또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었을 때 타 기관에게 그 타 기관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비스 제공 여력이 있거나 또는 그 문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한테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거를 그걸 의뢰행위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중개라는 거 말도 안 되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고 또는 그 문제나 욕구 해결과 필요한 자원 체계들을 확인하고, 그죠? 더 나가서 뭐 한다? 이제 장애물 파악하는 것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를 우리 사정이라고 공부해 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 다 답 안 돼요. 그냥 조정이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될 문제였었다. 그래서 난이도 합니다. 우리 합격생 필기노트 사회복지 실천 117페이지에 해당 내용들 있습니다. 협력, 조종기술. 알겠죠,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간접적 개입.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간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 자,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접촉 여부에 따라서 다시 뭐요? 대면 접촉. 그 클라이언트하고 얼굴을 맞대고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걸 직접적 개입이라고 했고, 클라이언트의 환경 체계 내에 개입을 하면 그걸 간접적 개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예시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합니다. 무슨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얼굴 맞대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접적 개입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 항상 시험 문제 요거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옹호 또는 이 대변이라고 하는 활동은 이제 사회적 약자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이들을 억압하는 자들, 즉 뭐지? 클라이언트를 억압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행위를 그걸 옹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는 클라이언트하고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를 억압하는 자들하고 맞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옹호는 항상 뭐에 해당된다고? 간접적 개입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봤었어요. 클라이언트를 옹호한다 그랬더니 클라이언트를 보살펴주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옹호는 항상 간접적 개입이다. 자, 클라이언트 동기부여를 위한 뭐 했다?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상담도 대표적으로 얼굴 맞대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험에도 출제가 됐지만 프로그램 제공하면 직접적 개입이지만 프로그램 개발 또는 조정하면은 그건 뭐에 해당된다 그랬죠? 간접적 개입에 해당된다 그랬었죠.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됩니다. 우리 필기노트 86페이지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와 대면 접촉 여부에 따른 분류해갖고서 20년도 지방직과 18년도 서울시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직접적 실천안에 지금 여기 상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공, 여러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대로 우리 책에서. 맞죠? 자, 간접적 실천 안에 우리 꼭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조정하거나, 여기 뭐가 등장했습니까? 옹호가 등장을 했다. 자, 옹호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출제자도 뭘 했냐면, 사실은 이 문제는 옹호 때문에 출제를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옹호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뭐 제 강의 수강하셨던 분들은 전혀 이상 없이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옹호는 간접적 개입이다. 자, 브래드쇼. 이거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나왔다.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게 꼭 있어요. 자, 브래드쇼가 제시한 욕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것했습니다. 자, 브래드쇼는요, 이제 사회적 욕구 종류 4가지로 제시했죠. 그게 이제 규범적 욕구, 그 다음에 감지된 욕구 또는 느껴진 욕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표현된 욕구,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된 욕구 또는 상대적 욕구라고 하죠. 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다. 자,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 등, 항상 전문가 또는 등이라고 줘준 이유는 정보가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정해준 바람직한 수준. 그 바람직한 수준이 뭐죠? 최저생계비나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가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죠. 그것과 실제 상태의 차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준 것, 규범화 되어진 거예요. 야, 이게 니네들 욕구야. 항상 그래서 키워드로 전문가 또는 정부 이런 말 나오면 규범적 욕구라고 했었죠. 자, 감지된 욕구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만 있는 욕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배고파, 나 밥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감지된 욕구라 그랬죠. 봤더니 규범적 욕구가 실제 상황에서 욕구 충족의 행위로 나타난 거 말도 안 되고, 감지된 욕구가 실제 상황에서 욕구 충족의 행위로 나타나면 그건 표현된 욕구가 되는 거죠.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지문이고요. 비교적 욕구는 당사자의 주관적 느낌에 따라서 인식되어진다. 주관적인 느낌을 따지는 것은 감지된 욕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교된 욕구는 원래 욕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발생되어진 후발적인 욕구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표현된 욕구는 개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 욕구. 자, 사실은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였어서 말도 안 되는 지문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 6페이지에 해당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고, 이제 4번째 시험 문제 출제된 겁니다. 08년도, 14년도 국가직에 나오고 20년도 지방직 나왔다가 올해 또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필기노트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사회복지 관련 법률 중 재정연도가 가장 이른 것은, 연도 묻는 문제를 한 2년 동안 안 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통틀어서. 그러다가 요번에 오랜만에 출제했는데, 웬일입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냈다. 자, 재정연도입니다. 고용보험법 몇 년도 재정? 우리 공부했죠? 일자리 구하 3? 그죠? 고용은 일자리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1993년도에 제정돼서 95년부터 시행됐다 그랬습니다. 자, 국민연금법은요, 1986년도에 제정됐죠. 1986년도에 제정돼서 88년부터 시행이 됐죠. 19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되어졌다가 당시 석유파동, 오일쇼크 터지면서 시행도 하지 못하다가, 그죠? 86년에 복지자 띄어버리고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져서 다시 88년부터 시행됐다. 자, 기초연금법은요. 자, 기초연금법은 전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다가 2714, 다시 얼마? 2714. 그러니까 2014년도에 노령자 띄어버리고 기초연금법 되어졌다. 그 2014년도죠. 제정되어진 거 기억해 두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자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행이 되어졌죠. 그래서 제정연도가 가장 이른 것 하니까 국민
연금법 금방 풀겠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었어? 2007년도에 제정된 법들 어떻게 기억하라 했지? 공 차고 왔더니 07년도 공 차고 왔더니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기업이 뭐야? 사회적 기업 육성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2007년도에 있었던 것들 보는 거예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 장로,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그 다음에 기초 노령연금법 벌써 채용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꼭 좀 정리해 두십시오. 답은 2번.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우리 필기노트 28페이지에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보자고요. 이 문제도 너무 쉬웠죠. 그래서 합니다. 자, 보장기관. 우리 제가 필기노트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법에서는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을 규정해 놨다 그랬습니다. 자,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다시 뭐요?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했고,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보장시설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디 양로시설을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법에 따르면 그 양로시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장시설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필기노트 237페이지 보면 아예 이렇게 묶어놨어요. 보장기관하고 보장시설.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지자체.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는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말도 안 되고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실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이래야지 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은 뭡니까? 보장시설이에요. 자,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나왔죠? 이 급여 기준이 15년도, 19년도 지방직의 19년도 서울시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해야 된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3번이나 출제가 됐던 조문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해서 행한다. 여러분, 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공공부조제도는 계속 공부하지만 보충성 원리에 의해서, 보충성 원리가 아니고 얘는 자녀적 개념이 반영되어진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제도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우리 교재 안에 보면 237페이지에 보면 자, 이 내용이죠.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해서 행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관련해서 17년도 지방직 추가 시험에도 요 비슷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기출되어진 지문 갖고 출제한 거예요. 됐죠, 여러분? 요건 됐고.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부양 의무자이나 사망한 일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이거 뭐 당연히 국기법상의 정의 규정에서 수없이 우리가 다뤄본 거죠. 봤더니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대표적인 법이 2개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이라 그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일촌 직계혈족 그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서는 그 노인과 노인의 배우자와 비속들이라 그랬죠. 비속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에 수급권자, 수급자를 구분하는 그 내용들, 여기 부양 의무자 조건이 1번, 2번, 3번, 4번 출제가 됐고 이제 5번째 출제가 됐던 거예요. 수급권자 일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단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어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출제가 되어졌다. 여기서 틀린 거는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고 니은하고 리을만 맞죠. 답은 2번이다.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맞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의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는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선호,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고, 됐죠?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고, 이것은 보통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념이나 또는 신념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랬죠. 신념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집단이나 또는 사회 내에서 일반화되어지면 그것이 윤리가 되어졌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내에서 옳으냐 또는 그르냐로 판단되어졌었다. 걔는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신념을 기반으로 한 행동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념이냐 행동이냐. 자, 보면 가치는 개인의 윤리 기준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행동 지침이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가치에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에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윤리는 개인의 가치 기준이 모여져서 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형성된 행동의 지침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어가 잘못된 거죠. 주어하고 요 내용이 틀린 거예요. 가치는 좋은 것,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가정이자, 자, 뭐다? 신념이다. 신념 또는 이념. 그래서 여러 가치들이 모여져서 자신만의 신념, 이념을 구성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윤리는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얘기고 행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행동이라고 쓰면은, 여기처럼 행동이라고 쓰면은, 요거하고 겹쳐지잖아요. 그죠? 1번하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행동자 안 쓴 거예요. 얘를 이제 틀린 답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윤리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포함한다. 그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바로 뭐죠? 행동의 지침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런 윤리의 기준이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그 안에 행동을 하면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에게 있어서 이런 기준이나 원칙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복지사들한테 있어서 1982년에 만들어졌던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가치 윤리에 대한 개념,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었다.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개인적인 신념, 믿음, 신념, 믿음. 알았죠? 그래서 믿음 체계, 신념 체계, 좋다, 싫다, 바람직하다, 나쁘다.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일반화된 가치. 여긴 지금 사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사회가 이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통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옳다, 그르다. 자, 옳고 그른 것들. 자, 그거 윤리에 관한 얘기더라. 그래서 자, 실천론 우리 90페이지, 필기노트 90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 꼭 부탁드리고, 그림도 이렇게 돼 있잖아. 가치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핑 앤더슨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반드시 출제가 되죠. 에스핑 앤더슨, 그다음 조지 윌딩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번 시험에 이제 에스핑 앤더슨만 나왔더라고요. 자,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 중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큰 유형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에스핑과 앤더슨은요, 복지국가를 유형화시킬 때 3가지 조건, 탈상품화, 그 다음 계층화, 국가, 그 다음에 가족, 시장의 역할 분담 또는 상대적 비중에 따라서 자보사,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3가지 형태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자, 그때 자,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국가에 가까워진다고 공부했었어요. 얘가 탈상품화 정도가 제일 낮고 얘는 요만큼, 얘는 탈상품화 정도가 제일 높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보사 그대로고요. 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다른 말로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답은 뭐 쉽게 3번이다. 우리 필기노트 보시면 41페이지에 3분 모형 그림 나와 있죠. 탈상품화, 낮음, 비교적 높음, 높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 놓고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너무 쉬운 문제. 그죠? 에스핑 앤더슨을 이렇게 쉽게 내주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 억수로 많이 했는데, 그지? 이렇게 쉽게 내줬으니까.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사회복지 실천 계획 기술을 냈습니다. 아이를 심하게 야단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야단쳤다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자, 뭐냐? 이건 명료화에 관련된 지문들입니다. 자, 명료화는 정신역동 모델 또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에서의 개입의 목표는 통찰시키는 거예요. 인사이트. 그죠?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봤더니 아이를 심하게 야단쳤다고 지 혼자서 말을 중얼중얼 한 겁니다. 그때 아유 도대체 어떻게 야단쳤다고 했나요? 그걸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던 말과 그 말에 기반이 되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통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중얼중얼 한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그 말에 깊이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통찰시키기 위해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만드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 우리 필기노트 113페이지에 봤더니 이 명료화가 지금까지 3번 시험에 나왔어요.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워. 왜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워요? 무의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해서 통찰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 했구나. 내 말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사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써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 지문이 과거 출제됐던 명료화의 지문이었었다. 명료화 지금까지 4번 나온 겁니다. 알겠죠?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13번입니다.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측정 오류가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측정 오류는 자, 측정의 오류는 크게 2가지. 체계적 오류가 있었었고, 그다음 비체계적 오류. 얘를 다른 말로 무작위 오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었었다. 자, 체계적 오류는 편향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뭘 발생시킨다고요? 편향이. 반면에 비체계적 오류는 편향이 아니라 뭘 발생시키나요? 편향이 없이 중구난방. 그죠? 중구난방. 일정한 경향이 발생하지 않는 오류를 비체계적 오류라 그랬습니다.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어떤 고정 반응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서 또는 문화적 편향에 의해서 편향들이 발생되어지더라. 그렇죠, 여러분?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뭘 떨어뜨린다고요? 타당도. 측정에서의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었어요. 비체계적 오류는 측정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신뢰도를 향상시키면 비체계적 오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타당도를 끌어올리면 체계적 오류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 또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 그건 시험에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걸 갖고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를 쓰셔야 되고, 이거는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확실하게 확보된 측정 도구를 쓰잖아요. 그럼 비체계적 오류 줄어듭니다.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쓰면 체계적 오류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조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게 되면 주로 이제 비체계적 오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재밌는 건데
요거 비슷한 지문이 기존에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조사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조사의 반응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 반응성 종류 안에 호손 효과하고 위약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서 그 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지 못했었을 때 그걸 호손 효과라고 했죠. 호손 효과. 우리 배웠습니다. 일반화시킨다는 건 뭐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얘는 사실 측정 오류와 관련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지문 우리가 과거에 출제가 됐던 것들 봤었어요.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용어를 배제해서 설문지 구성해야 된다. 편견이 있으면 뭐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편향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타당도를 깎아먹는 거예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켜서. 그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예, 관련해서 67페이지 신뢰도 제고 방안 우리 계속 얘기했었어요. 측정 오류 줄인다는 것은 사실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난이도 하라고 표시되어져 있는데 문제 자체가 너무 유치해갖고 그러니까 응답 범주가 3번이 그래서 하라고 해놨지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문제였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는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보시고 14번. 와, 이 문제 재밌습니다. 볼게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출제자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이 장애인 복지 관련된 법령들, 법령이라기보다는 이제 법률들입니다. 법률들을 통틀어서 출제된 것들 갖고 출제한 거예요. 자, 봤더니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20년도 지방직에게 나왔어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우리 필기노트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의무 고용률을 달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도 지방직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하고 있다. 이게 출제가 됐고, 자, 활동지원급여.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작년 시험 지방직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또 출제됐어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여기 봤더니 자, 23년도 지방직에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요? 어느 법에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254페이지에 2번 문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참여활동 등을 지원한다. 우리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이 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포함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2012년도 지방직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필기노트 안에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보장한대요. 모든 장애 아동에게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여러분, 장애인 복지법을 봤더니 수당이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보호 수당.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수당, 장애아동 보호수당, 죄송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보호수당, 장애아동수당, 그 다음 보호수당 3가지. 다시 한번. 장애수당, 장애아동 보호수당, 장애수당. 그런데 얘는 선별주의가 반영된 제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죠? 일종의 공공부조 제도 같은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포함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애 아동들한테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특히 국기법상의 수급자들 대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 253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장애수당 나왔고 장애아동수당이 2010년도 국가직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봤더니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에서 중증, 경증 장애인 포함하고 국기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이 해당이 되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항상 말씀드리기를 장애복지법상의 이 수당들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선별주의가 반영된 제도고, 하나 더 집어넣으면 장애인연금도 선별주의가 반영된 공공부조 제도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진짜 기존에 장애인 관련되어서 출제됐던 법조문을 이 출제자들이 하나하나 찾아갖고 출제한 것 같아요. 답은 4번이다. 이게 어렵지 않았다. 장애아동 수당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요게 처음 출제됐어요. 정신건강증진법은 지금 시험에 한 해도 안 빠지고 출제되고 있는데, 2016년도 제정되어진 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 입원 유형 자의입원. 자, 이 법이 기존의 정신보건법, 1995년 제정되어진 정신보건법을 없애고 이 법이 대체법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 자의입원 때문에라고 했었습니다. 자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즉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깜짝 놀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입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자의입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동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다 그랬었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이게 민간인이 무슨 지가 뭔데 입원을 막 시켜요. 지가 뭔데. 가족관계도 안 갖고 있고 법적 어떤 공권력도 갖고 있지 않은 주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필기노트에 258페이지 이렇게 딱 5개 딱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우리 시군구청장이죠. 이게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이들에 의한 입원, 마지막으로 응급입원이 있더라. 이 정도는 기억해야지,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필기노트에 있는 거야. 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입양기관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이 있잖아요. 그 입양특례법상의 시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족위탁지원센터, 이거 전부 아동복지법상 시설이죠. 난이도 합니다. 우리 필기노트 248페이지에 2014년도 국가직의 아동복지시설 종류가 나왔었거든요. 양육 쭉 나오고, 자, 입양시설은 이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더라.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17번. 이것 때문에들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몇 분이. 근데 이것도 가만히 봐요. 윤리강령 시험 문제 꼭 낸다 그랬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한국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 윤리강령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업무상 관계와 서비스를 종결한다. 자, 얘는요, 작년도 출제됐던 부분에서 출제를 했어요.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자,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그때부터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거 아니죠. 지불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복지 서비스 제공해야 되면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안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실천, 네 번째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이 23년도 지방직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24년도 국가직에서 자 이게 나왔죠. 지불 능력에 뭐 없이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리강령은 정말 난잡하게 출제를 합니다. 정말 난잡하게. 난잡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냥 말장난처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또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종교 경전처럼 얘를 좀 딸딸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직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될 것인데 확률 99%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한 문제 맞출 생각 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윤리강령. 화장실에서 보시라고. 그죠? 화장실에 앉아서
매일 심심할 때 버스 타고 갈 때, 전철 타고 갈 때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익혀갖고 가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사는 요번에 새로 생긴 윤리 강령에 만들어진 거죠. 사회복사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 등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되고, 복사는 클라이언트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아동, 소수자 등 취약한 자의 이해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2번이고요. 자, 18번 좀 잠깐 볼게요. 사회보험, 윤리강령 관련된 건 우리 필기노트 96페이지에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계속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18번.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 자,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 비교하는 문제가 또 오랜만에 출제됐어요. 자, 보면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가입의 강제성이 크다. 왜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보험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가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보험이었었습니다. 사회보험은 가입 강제성이 크고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고, 사회보험은 법령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너무 쉽죠? 자, 여기 좀 볼게요. 사회보험은 재정의 완전 적립이 필요하나 민간보험은 완전 적립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완전 적립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 보험제도를 운영할 때 소요되어지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 특히 연금제도를 운영할 때 소요되어지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적립방식하고 부가방식이 있다 그랬었어요.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내가 받을 연금액을 내가 미리미리 불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미리 쌓아놨다가 그걸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바로 적립방식이죠. 반면에 부가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방식은 누가 하는 거지?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늙은 세대들한테 세대 간 재분배를 시키는 것이 부가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볼까요? 사회보험은 부가방식이 가능해요. 강제로 젊은 세대들한테 보험료를 걷어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주면 돼요. 그런데 적립방식도 사회보험은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너 개인 네가 늙어서 받을 연금 지금부터 내. 그래서 나중에 너 혜택 받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민간들한테는 부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간한테는 부가가 안 돼요. 민간은 부가 방식을 쓰면 누가 부가 방식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붙잡고서 저 삼성생명에서 지나가던 아무 젊은이나 붙잡고서 너 우리 보험회사에 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쓸 보험료를 네가 좀 내줘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겠죠. 자, 봐요. 사회보험은 적립방식하고 부가방식을 다 쓸 수 있고, 또 완전 적립을 필요한데 완전 적립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완전 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연금액을 내가 다 모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내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보험은 반드시 완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적립을 못했잖아? 보험료를 몇 달 밀려서. 그럼 민간보험 바로 해지시켜버리죠. 보험료 한 달, 석 달 못 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혜택 못 받습니다. 또는 보험료 밀렸습니다. 그러면 지급 정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간보험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사회보험은 재정에 있어서 완전 적립할 수도 있고, 또는 부가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적립과 부가를 합해놓은 통합 방식 또는 수정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민간보험은 정말 완전 적립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간보험회사들은 망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사회보험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변동에 대한 보장성이 민간보험보다 높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잖아요. 사회보험은요. 지금 연금제도가 특히 그렇다 그랬죠. 자, 봤더니 우리 필기노트 185페이지에 여기 재정 운영 방식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필기노트 185페이지에 와, 이게 오랜만에 나왔다.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튀어나왔다. 우리 시험이 이래요. 나왔던 거 또 냅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아동의 권리를 4가지로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생보, 발참, 그죠? 생존권, 또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 그랬죠. 생존권은 자, 적절한 생활 수준, 아동은 자신의 생존과 관련되어진 적절한 생활 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아야 될 권리다. 사회 또는 가족, 부모로부터. 자,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발달권은 자, 이 발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현 발달 단계에 맞게끔 또는 그 이상의 잠재력을 발휘시켜야 된다. 그게 발달권이에요. 자, 참여권 봅시다. 왜 권리의 객체? 자,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말 그대로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봐요. 객체로 보는 게 아니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보호자가 참여할 권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자신과 관련되어진 것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야. 아니, 넌 애니까, 애가 뭘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보발참, 기억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거 사실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이 4번,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4번.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 117페이지에 이게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아동권리협약. 자, 국가직에서 12년도에 나왔고, 19년도에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어요. 꼭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위기개입 모델이 또 나왔습니다. 앞에 자살 얘기가 나왔고 또 위기개입 모델이 나왔어요. 학교 폭력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위기개입 모델에 있어서의 개입의 원칙들이 등장했는데 자, 피해 아동이 불안, 분노, 죄책감 등을 완화하도록 지지한다. 이걸 디브리핑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예.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고 피해 아동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해야 된다. 맞죠? 피해 아동이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자, 인지를 재구조화하겠대요. 이거는 인지 행동 모델, 특히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모델, 정서 행동 치료 모델에서의 개입의 목표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질문과 논박한다. 이건 앨리스 모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의 REBT 모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논박 나왔어요. A, B, C, D, 디픽트, 그죠? 소크라테스식 질문, 그죠? 다 배웠습니다. 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억압된 감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이것도 너무 상식적이다. 그래서 우리 실천기술론, 우리 필기노트 127페이지에 보면 개별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응용하면서 해결하면 될 문제였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이번 난이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 하하합니다. 상으로 꼽을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들 저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뭐 실수로 한두 개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다 90점 이상은 맞아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의심은 접어두고 일단은 가는 여정에 집중하라. 그 외 의심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 인생의 목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하고 멋진 선택을 하신 거고요. 잘 가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공직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공부하셔서 시험 보신 것만큼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 일생을 사시면서도 그런 진지한 삶, 최선의 삶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수업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